자, 감정평가 업계가 현재 위기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할 텐데, 여러분들 뭐 빅데이터 AI 시대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AI 시대 때 사실 우리 감정평가 업계도 사실 좀 위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 그 이유를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텐데, 첫 번째 우리 빅데이터 시대였는데 빅데이터 하는 게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우리 컴퓨터는 예전부터 이제 보급이 돼서 쓰고 있는데 이 컴퓨터 시대 때 자료를 계속 축적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라는 거를 해서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제도 아는 사람 없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뭐 지금 집에 살고 있잖아. 그 집을 살 때 예전에는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이걸 5억 주고 샀다 하면 5억이란 거를 어디든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당사자끼리의 계약서에만 남아있던 내용이었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등기부 등본에다가 이 부동산을 얼마에 실제로 사고 팔았다는 거를 기록에 남기는 거야. 그거를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어. 사실 그거를 시행할 때 우리 감정평가사들이 원래 그런 가격 자료들을 사람들이 찾을 수 없었거든. 근데 정부에서 그거를 누구든 열람이 가능해. 그런 실거래가 제도를 계속 축적하니까 이제 평가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기우였지만 어쨌거나 그런 부동산 가격 자료들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계속 축적하고 있었던 거지. 그 다음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데이터베이스를 1997년도부터 계속 누적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평가했던 모든 평가에 대한 기록들을 감정평가 전산실에다가 기록을 해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평가를 할 때, 여기가 얼마에 평가됐구나. 그래서 나는 이 가격을 평가를 하겠다라는 근거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편의를 위해 구축한 거야. 그렇게 어쨌거나 이 빅데이터의 원천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 자, 아이폰이 갑자기 등장했지. 아이폰은 여러분들 다 알 텐데 이 스마트폰 등장으로 해서 또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나. 그게 뭐냐면 일단 아이폰이 2010년 선생님 경우에 2010년도 때 여러분들 몇 살이지? 그때 5살밖에 안 됐어? 아유, 참 그렇구나. 어쨌거나 선생님은 2010년도에 물론 2009년도에 아이폰 3GS가 나와서 했지만 사람들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어. 그런데 2010년 아이폰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한 대를 계속 손에 쥐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개인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지. 내가 그게 SNS든 뭐든 간에 내가 검색했던 거 이런 것들을 지금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OS를 만드는 회사에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얘가 어디로 가는지, 얘가 뭘 사는지, 얘가 뭘 검색하는지, 얘가 좋아하는 동영상은 뭔지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자, 이런 것들이 아까 자료의 축적, 아까 뭐 실거래가 신고제도 이런 거에 자료의 축적, 그 다음에 자료의 수집, 스마트폰을 등장을 해서 다양한 루트의 정성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거를 가공 및 분석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는 빅데이터 시대를 도래하게 돼. 이런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제 사람들이 할 일을 컴퓨터들이 AI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럼 평가도 마찬가지. 이런 자료들이 많으면은 컴퓨터가 사람이 평가하는 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세상이 해버렸어, 벌써. 자, 그게 바로 이 프롭테크라는 건데, 프로퍼티 단어 아는 사람? 너 이리 와. 선물 하나 줄게. 이거는 문화상품권 2만 원짜리야. 아직 몇 장 더 남았어? 맞아. 프로퍼티는 자산이야. 부동산을 뜻하기도 해. 이 프로퍼티와 테크놀로지를 합성해서 프롭테크라는 신조어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부동산의 제4차 산업혁명이야. 그래서 AI과 더불어 지금 부동산 산업을 발전한 걸 프롭테크라는데 이 프롭테크의 첫 번째가 바로 AVM이에요. AVM이 자동평가문으로 해서 Automated Valuation Model 이렇게 해서 이 AVM을 했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정제, 결합하고 이거를 AI가 딥러닝을 해서 부동산 평가 업무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지. 벌써 사람들이,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던 일을 AI가 하고 있는 시대가 도래해버린 거야. 그러면은 감정평가사들은 없어질 직업이냐? 그래서 냉정하게 한번 현업에 있는 평가사로서 물론 위기는 느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봤는데, 자,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의 감정평가사들은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부동산 평가는 현장 조사를 반드시 해야 돼. 그지? 그런데 지금 위성사진, 너네들 구글어스 해본 사람 있어? 구글어스로 해보면 지금 도쿄, 뭐 뉴욕에는 3차원 공간까지 돼 있어. 그 다음에 실제 그 로드뷰라 그래서 도로가에서 찍은 사진도 나와 있어. 안 가도 아 여기에 분위기 현장이 어떻구나 라는 거를 다 알 수가 있지. 그럼 굳이 안 가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감정평가사, 그러니까 안 가도 되니까 AI가 그거 보고 판독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땅이 어떤 모양인지 다 판독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컴퓨터가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현장 물론 다 볼 수 있고 위성사진으로 다 할 수는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밖에 못한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 자료가 있는데, 정량적 자료라는 건 뭐냐면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을 정량적 자료라 그러지. 예를 들면 뭐 땅의 면적, 그지? 이런 것들은 굳이 안 가도 위성사진으로 봐서 위성사진으로 도로폭 아니면 이 땅의 면적 다 잴 수가 있거든. 그런 자료는 사실은 AI가 대체를 할 수 있지만 이 정성적 자료는 AI가 대체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 물론 나중에 몇십 년이 더 지나서 걸어다니는 로봇이 나와가지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장에 가면 예를 들어서 벽에 금이 갔는지 여기에 경치가 사람이 느끼기에 좋은 건지 또 다른 위의 요소들은 없는지 그 다음에 내부 자재는 집 안에 들어가서 내부 자재는 좋은 걸 썼는지 그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위성사진이 되어 있어도 이거를 대체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언젠가는 대체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분기점이 뭐냐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감정평가사들이 여러분이 잘 모르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감정평가사를 만날 일이 없기 때문이야. 그게 뭐냐면 사실 감정평가사들은 은행, 아까 말했던 법원, 그 다음에 정부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을 해야 돼. 국가 주도로.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고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어쨌거나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주치는 못한 이유는 기업들이나 어떤 정부, 은행 이런 데서 하기 때문인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감정평가사한테 일을 맡기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한테 맡기는 비용을 AI로 대체함으로 해서 절약되는 비용이 있겠지. 그 다음에 하지만 기존의 평가사들이 이런 정량적 자료 플러스 정성적 자료를 해서 나오는 어떤 감정평가 결과가 아니라 AI가 함으로 해서 빠지는 정성적 자료에 대한 위험 이거를 형량을 하겠지. 그래서 수반되는 위험보다 전략되는 비용이 더 크다면 평가사가 할 일을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도 봐. 하지만 AI 시대를 도래해가지고 여러 직업이 AI로 대체되겠지만 감정평가는 그렇게 쉽게 대체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건데 하지만은 이렇게 비용과 위험을 형량해서 언젠가는 뭐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러면은 감정평가사를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거는 아니라고 봐. 자, 기존의 평가사들은 사실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어. 왜냐하면 부동산만 평가해도 평가사는 먹고 살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굳이 다른 거를 할 필요성이 없었던 거지. 하지만 이제 평가사 수도 계속 늘어나고 AI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고도의 전문화야.
이 바탕화면은 대한한의사 전문의 협회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이걸 왜 내가 배경화면으로 했냐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한의사 그러면 그냥 한의사였어. 특별한 분야가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의 한의사는 한방내과, 한방부위과, 한방소아과, 신경정신과, 사상체질과, 재활의학과, 한방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침구과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요새 너네들 한번 유심히 보면 한의원에서 뭐 예를 들면 아토피를 치료한다든지 이명을 치료한다든지 이거를 전면으로 내세워서 하는 한의원들이 많아. 왜? 이제는 그래야 되거든. 그냥 한의원만 내걸어서는 이제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거지. 그것처럼 우리 평가사들도 이제는 부동산만이 아닌 다른 곳에 업무 영역 확장을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아까 업무 영역을 확장을 하는데 어떤 거를 위주로 해야 되냐? 자, 아까 선생님이 법에 감정평가사는 사람 빼놓고 뭐든지 할 수 있다 했지. 그 중에 토지 및 그정착물은 부동산이니까 하고 있는 거고, 빨간색으로 했던 동산, 저작권 산업재산권이 무형재산이야. 그 다음에 임목,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이거를 위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건데, 선생님이 그래서 해외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 해외에서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것, 그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첫 번째, 동산에 대해서 알 텐데, 동산 및 문화재 감정평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감정평가사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이거야. 진품명품 할 때 이거 하시는 분들 아니냐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평가사들이 이거를 안 하고 있지. 왜? 전문가가 없으니까.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몇십 년 이상 거기서 종사하셨던 분들인데,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자, 일단 이거는 뭐냐면 Appraiser Association of America인데, 이 appraiser가 감정평가사들을 말해. 이거는 미국의 감정평가 협회야. 그대로 AAOA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지금 내걸고 있는 것들이 이런 미술품에 대한 평가를 전면에 내걸고 있어.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한국미술감정연구센터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서 미술품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는 사실은 법에서 인정한 기관이 아니야. 감정은 감정평가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아니라도 평가할 수 있어. 그런데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밖에 할 수 없어. 그런데 그게 무슨 차이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 자, 그거는 설명을 하면, 일단 문화재 감정평가사도 있는데 이것도 법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자, 아까 얘기했던 감정과 평가가 뭐가 다르길래 우리 감정평가사가 아니고 감정평가라는 단어를 쓰면 법에서 처벌해. 우리나라는 법으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밖에 못해. 그런데 감정은 아무나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평가도 아무나 할 수 있어. 근데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밖에 못해. 근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이게 아트워크 아카이브라는 어떤 블로그야. 미국의 블로그인데, 여기 보면 Guide to Professional Valuation of Your Collection이 되는데, 이게 바로 당신의 수집품에 의한 전문적인 가치평가 안내인데, 여기에 작은 글씨로 어떤 게 되냐면 The difference between a valuation and appraisal이라고 돼 있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아까 appraiser가 감정이라 그랬고 valuation이 평가라 그랬지. 이 감정과 평가는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를 잘 설명해 놨더라고. 보면, 자,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문화상품권 건다. 있어? 띄엄띄엄 해도 돼. 없어? 해줄게, 그럼. 자, 이거를 구글 번역기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자, 작품의 가치를 결정할 때 평가와 감정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돼 있지. 자, 평가는 예술계의 여러 출처에서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컬렉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갤러리스트, 큐레이터, 경매, 딜러가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평가는, 어떤 미술품에 대한 평가는 갤러리스트, 그 갤러리에서 이렇게 작품 전시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해 준 사람, 이런 사람, 또는 그거를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가치를 추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예술작품의 가치를 유형적으로 증명하는 인증서를 포함해서 예술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공식적이고 널리 인정되는 과정이 되어 있지. 즉 감정은 뭐냐 하면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끔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가 틀리냐면 아까 진품 명품 할 때 그분들은 고미술품 감정을 할 수가 있어. 아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몇 년도인지 감정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공식적으로 널리 예를 들면 재판에 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감정평가서가 유일해. 하지만 지금 감정평가사들이 그 일을 안 해서 사조직에서 법에서 인정하는 조직이 그거를 그냥 하고 있을 뿐이야.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불법인 거지. 그런데 거기도 감정평가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없거든.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냥 두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어떤 미술품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고 나는 미대에 가고 싶다. 뭐 미술 관련된 학과에 가고 싶다 하더라도 거기서 배워. 4년 동안 대학교 때 미술을 배워. 배우고 난 뒤에 그 업계에 또 종사를 해. 하다가 감정평가사 시험을 해서 감정평가사가 되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미술품이나 고미술을 감정하는 1호의 평가사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개척해 나간다면 아까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평가사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없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없어. 그러니까 충분히 개척할 만한 여지가 있다. 단 사람들이 인정을 해두겠지. 그런데 우리는 공신력, 감정평가사들이 공신력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서를 내주는 거는 재판 가서도 다 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널리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공정력은 가졌어. 하지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나중에 다 감정평가사라고 다 뭐 영어 잘하고 뭐 수학 잘하고 뭐 이럴 필요 없어. 미술 잘하고 난 뒤에 감정평가사 시험 봐서 미술품을 나는 대한민국에서 미술품 감정은 나다. 라는 걸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예술품을 받아서 그럼 어디다 쓸 건데? 감정을 해서 어디다 쓸 건데? 이거는 미국 얘기야. 자산 증여 및 유산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 아버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미술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야. 그러면 세금 문제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런 세금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그 다음에 판매. 내가 어떤 미술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 진짜 도대체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평가사한테 이거 한 얼마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거나. 그 다음에 복원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복원 비용을 계산을 할 때 이게 얼마짜리니까 여기에 복원 비용이 얼마 든다.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미술품으로 해가지고 은행에다 돈 빌리는 거. 아, 이거 진짜 비싼 건데 은행에다 담보 맡기고 내가 대출을 하는 거지. 그런 거. 그 다음에 보험. 내가 이 미술품 도난 받거나 화재로 타면 어떻게? 보험 넣어야 되는데 보험을 넣으려면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 미술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험.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서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의 유명한 영국의 소도비 경매, 무슨 경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시장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건데. 그런데 그게 꽃 피일 때도 여러분들이 계속 준비를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야. 자, 두 번째. 무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지금 활발하게 지금 이거는 하고 있어. 평가사들이. 자, 이거는 브랜드 파이낸스라는 영국 회사인데 얘네들이 뭐냐 하면은 브랜드 밸류에이션. 브랜드의 가치를 매기고 있어. 자, 보면 그러면 무형자산 평가는 왜 필요하냐? 자, 내 브랜드 가치는 얼마입니까? 어떤 회사에서 예를 들면 코카콜라나 애플 아이폰이나 내 브랜드 가치 이거 얼마나 할까? 그거 알고 싶잖아. 그런 거. 또는 마케팅에 브랜드 무형자산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마케팅에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사람이 내 브랜드를 막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물리고 싶어. 그럼 내 브랜드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 그런 거. 그 다음에 매각할 때 내가 최신 이전 가격, 그러니까 내가 내 브랜드를 어디 매각을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사가 이 브랜드는 얼마니까 이렇게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요거까지 토탈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무형자산가 이루어져. 자, 지금 글로벌 탑10 이 브랜드 파이낸스에서 글로벌 탑10 기업을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를 했는데 1위가 애플 아이폰이야. 지금 3,551달러인데 이게 하나로 따지면 491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누구도 증명할 수 없지. 어떤 평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런데 이거는 이 무형자산의 평가 기법에 대해서 얘네들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도 안 해요. 자, 어쨌거나 그렇고 이 10대 기업 중에 삼성이 있어. 이게 6인데 148조 원. 지금 시장은 이렇고. 그래서 삼성 6위라 돼 있지. 예, 지금 여기 기사인데 여기도 보면 영국 컨설팅 업체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이런 회사들이 발표한 자료를 우리나라는 기사로 쓰는 거지. 자, 그다음에 그러면 애플이 지금 2022년 5월 기준으로 시총 가격이 3천조 원이래. 3천조 원인데 이 3천조 원 중에 491원이 브랜드 가치라는 거지. 애플은 공장이 없어요. 알지? 애플 삼성처럼 그 공장이 없어. 다 대만의 폭스콘이라는 외주 주는데 아무런 실체도 없는 기업이 3천조 원이야. 그 중에 무형자산 가치가 491조 원이고. 그만큼 무형자산 시장이 중요하다는 거고. 지금 참고로 이건 참고로 했는데 우리나라 여기 이 회사에서 우리나라 기업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도 매겼어. 1위가 삼성, 2위가 현대, 3위가 LG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겼고. 자, 지금 이거는 이 아까 브랜드 파이낸스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 S&P 500 그 미국의 그 주식 시장이지. 주식 시장에서 유형자산 대 무형자산 가치를 비교를 한 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파란색이 무형자산이야. 유형자산은 늘은 폭이 적은데 지금 10년 동안 무형자산 폭이 지금 거의 3배 이상 늘었지.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장은 어떤 공장이 낸 것보다 이런 무형자산의 가치가 크다는 거야. 아까 단순한 예로 브랜드만 이야기했지만 거기엔 특권권도 있었고 상표권도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이 무형자산으로 지금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무형자산 평가 시장도 커질 것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게 US 트릴리언이라 그래가지고 조 달러야. 그래서 이 26.6이 2억 6,600조 원이야. 그런데 감정평가 수수료를 만약에 1%만 한다고 했을 때 2,660억을 벌 수가 있어. 이걸 평가를 한다면, 만약에 가정을 하면, 이거 말 그대로 S&P 500 기업의 모든 무형재산을 더한 거거든. 이거를 전체를 평가를 하면 2,660억 원을 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냥 단순한 계산으로. 자, 그 다음에 무형재산까지는 끝났고 이제 수목평가인데, 수목평가도 이게 나무가 지금 이거는 사바트리라는 미국 회사인데 여기도 어프레이저를 돼 있지. 나무와 경관에 대한 감정평가라는 거야. 미국 회사인데, 자, 그럼 나무 평가할 일이 뭐가 있어요? 생각을 할 텐데, 자, 나무 및 조경 가치 결정. 여기 보면 재산 가치, 세금 공제, 보험 청구 조정 이런 걸 해서 할 때 필요하다. 그다음에 미적 매력. 예를 들면은 조용수 옥수로 비싼 거 있잖아, 막 나무가 막 휘어져 가지고 아주 멋진 나무들이 있는데 이것도 평가를 한대,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사장 손실. 이렇게 나무가 쓰러졌는데 이 나무 가격부터 해 가지고 이 나무가 피해를 끼쳤으면은 얼마를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에는 없어. 이거를 사정해 주는 사람이. 또 여기 보면은 나무가 재산 피해, 신체 상해,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 폭풍이나 사람에 의해 손상된 나무의 나무 가치가 보험 청구 또는 법적 종식 대상인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그 다음에 산불평가. 우리나라도 산불평가 종종 나지. 하지만은 보통 이거 산불평가 할 때 몇 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하는 그거를 누가 하냐면 내가 알기로는 소방관님들이 해. 그냥 조사해가지고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해서 조사해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금 해주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없어. 감정평가자가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 보면 산불평가의 클라이언트, 산불평가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어디냐? 미국 법무부, 미국 산림청,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평가를 맡긴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없어. 여러분들 중에서 나무에 예를 들면 농대를 가거나, 그지? 산림자원학과를 가거나, 거기 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나무에 대해서 해박한 전문 지식을 쌓아. 그리고 평가사를 합격을 해. 아니면 평가사 합격하고 다시 그 나무의 전문가가 돼도 돼.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야. 해외에는 있어. 그래서 이거 AI가 대체할 수 있겠어? 없어.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왔는데 항공기 평가인데 이것도 미국 회사인데 VREF라는 외국 회사인데 여기도 나오지. reliable, 신뢰할 수 있고 trustworthy, 믿을 수 있는 에어크래프트 항공기 감정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얘네들 그 항공기는 뭐 할 때 평가를 해요. 여기 나오는데 다 여기 보면 현재 시장 가치 및 소국 가치 평가, 단종 가치 예측 및 미래 가치 분석 개발, 송산된 항공기 감정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이거 항공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보잉부터 해서 아직 이렇게 항공기는 못 만들고 있지. 하지만 대한항공도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있고 얘네들이 평가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사, 그러니까 공신력 평가사가 이것도 역시 전문성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하시죠 하니까 선생님도 후회가 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항공대 가서 공부하고 그 업계에 어디 가서 취업해가지고 나는 계속 평가사를 연구해두다가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이 쌓여서 평가사 합격해가지고 평가하면 돼.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지. 내가 감정평가사를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인정해줘. 저 사람이 낸 감정평가사는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 그런데 내가 전문 지식이 없고 평가사를 만들면은 사람들이 뭐라 하겠지. 하지만 내가 전문 지식이 있고 법상으로 하면은 대한민국에 이길 사람 없어. 그게 법이야. 판사님들도 그래서 부동산 평가할 때 판사님이 결정을 하고 우리한테 맡기는 거야. 그것처럼 감정평가사들도 전문성만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자, 마지막으로 선박 감정평가인데 이제 근 10분 정도 남았는데 선박 감정평가인데 이것도 지금 영국 회사인데 CW 켈럭이라는 회사에서 회사 홈페이지야. 여기 보면 밸류에이션 있지. 이거를 번역을 해보면 CW 켈럭은 선박 경매사 중개인 및 가치평가사이며 이들의 전문적인 조언은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다 돼 있지. 평가. 그러면 선박 평가는 어떨 때 필요해? 똑같아. 은행, 변호사, 보험사, 국내 회원회사, 인도 정부. 이거는 말 그대로 인도 정부를 말해. 옛날에 영국은 인도하고 상당히 가깝지. 지금도 무역을 많이 하는가 봐. 그리고 배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 인정받았대. 그래서 은행은 말 그대로 선박을 가지고 대출을 하는 데야. 그지? 변호사는 배끼리 어떤 분쟁이 있으면은 변호사가 필요할 거고 또 선박도 보험이 있겠지. 그러면은 재산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 자, 그래서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어. 한국해양진흥공사라는 데인데 거기에서 선박 가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감정평가라는 말을 안 쓰고 있지. 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밖에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못 쓰고 있는 거야. 얘는 가치평가라고 돼 있잖아. 아까 선생님이 있지. 감정은 무슨 감정회사가 생길 수 있어. 그리고 어떤 무슨 평가회사가 생길 수가 있어. 근데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밖에 못해. 근데 그 감정평가는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공신력이 있는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선박 감정평가하고 가치평가는 이분들도 할 수 있어. 하지만 감정평가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은 이분들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똑같아. 여러분들이 나는 배에 관심이 있어. 옛날부터 나는 배가 로망이야. 그래, 그 관련 학과 가서 대우중공업, 상송중공업 취직해. 거기서 일을 해. 하다가 머릿속을 항상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합격해. 그래서 이 일을 개척을 하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넘버원이 될 수 있어. 물론 이제 마지막인데 끝이야. 물론 이것들을 못한 이유는 있어. 시장이 개척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평가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폭은 사실상 작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감정평가사를 알면 발전이 없는 거고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아이디어.
그런 아이디어, 내가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하지 않을 한 일을 할 수. 스티브 잡스가 왜 그래? 아무도 생각 안 했던 일을 자기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해낸 거잖아. 그런 아이디어.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연구 개발. 내 스스로를 개발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를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학을 마치고 난 뒤에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가서 봐야 돼. 아,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인지, 그런 비즈니스적인 분석.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연구도 하고. 그런 영감이나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런치. 내가 가지고 있고 쏘아 올리면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넘버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줄 선배들이 전국에 고등학교 선배들이 포진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감정평가사가 참 메리트 있다라는 거고, 선생님한테 만족해요? 물으면 나는 100% 만족해. 자, 지금 5분 남았는데 5분 동안 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땅을 감정할 때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땅을 감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땅을 감정할 때 위치와 지리 같은 걸로만 판별을 해요? 아니면 과거에 여기선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까지 전부 다 가치를 매겨서 평가를 해요? 사실 그것까지 다 포함해. 근데 주로 과거에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도 사실은 알 텐데 그거를 잘 모를 수 있잖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그래, 이 감정평가라는 일이 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뭐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땅을 평가를 할 때 주변에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가 참 중요해. 주변에 예를 들면은 저 땅을 얼마에 거래되고 이 땅은 얼마에 거래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옆에 있는 땅은 얼마에 평가를 받았고 뭐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라는 거가 일단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부동산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땅인데도 바닥 밑으로 쭉 꺼진 땅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건물도 겉으로는 보기 멀쩡한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막 물이 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는 상당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 하지만 그 가격 자료를 시중에 지금 많은 가격 자료들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가격 자료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사를 만드냐에 따라서 감정평가사들의 실력이 갈려. 이해돼? 또 다른 질문 없어? 근데 평가사 시험이 어려워. 선생님도 한 5년 걸렸어, 평가사 시험만. 그리고 뭐 일찍 합격한 사람은 1년 만에 합격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 1%, 2% 정도밖에 안 되고 보통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선생님은 평가사만 5년 했는데 그 앞전에 사실 공인행해사도 2년 정도 공부를 했었거든. 도합 7년이야.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 난 뒤에는 오로지 고시생으로만 살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던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좋은 자격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경제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니까, 여러분들 감정평가사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참고로 뭐 선생님이 유튜브 한다 그랬지?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3,200명 정도 되는데,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질문을 해도 되고, 메일 주소도 있는데 여기 보면 메일 주소가 있지. A757777040 여기 메일 주소가 있지. 전화번호도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면 선생님이 답장을 하도록 할게. 아직 벨소리는 안 울렸는데 여러분들 어쨌거나 강의 괜찮았어? 네. 해볼만 하겠어? 네. 시험은 어려운데 노력하면 다 돼. 선생님도 머리가 좋아서 된 거 아니야. 열심히 앉아서 공부했던 거, 노력. 여러분들 노력하면 충분히 될 수 있고, 대학교 안 나와도 볼 수 있는 시험이 이 시험이야. 전문 자격사 시험이 그래. 대학교 안 나와도 돼. 하지만 대학교 나오면은 조금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배울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뭐 각 전문 분야에 관련된 학과를 들어가서 유리한 시험은, 근데 부동산은 뭐든지 연관이 돼 있어.
건축도 연관이 돼 있고 도시공학과, 그다음에 경영학과, 뭐 회계학과, 법학과 다 연결이 돼 있어. 아까 말했듯이 부동산 위에 모두 다 부동산 위에 있잖아. 그래서 뭐든지 다 연관이 돼. 그래서 그게 심지어 미술까지 아까 얘기했잖아. 미술까지 그게 기계도 되고 다 연관이 돼 있어. 그래서 지금 평가자들이 그렇게 못하는 게 선생님이 참 아쉬워. 지금 하기에는 선생님이 나이가 또 너무 많고,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 이상 마칠까? 종치면 마칠까? 종치면 마치지.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시간 내에 못할까봐 계속 조마조마했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하게 할 수 있으니까 내 이름은 랩보스인데 여기에서는 박재우 평가사야. 박재우 평가사. 자, 그럼 마치자. 자, 차렷! 선생님을 감사합니다.